K1A가 드디어 세대 교체를 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K17 기관 단총이 첫 양산품 출하 기념식을 열었고요. K17은 장전 손잡이도 그렇고 조정관도 그렇고 양쪽에서 좌우 모두에서 조작할 수 있는 좌우 대칭의 양손 운용 체계를 채택했습니다. 좌수 사격이 안 된다면 이만큼이 나가야 돼요. 좌수 전환해서 사격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K17은 K1에 없던 키 같은 이 레일이 부착되어 있고 그리고 M락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K1A도 레일이 없다 보니까 장난감 총에 부착하는 그 레일이 그거 부착해 갔다가 언론에서 문제가 있고 그랬었죠. 그렇죠. 자, 바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 오늘 우리가 만나볼 K17 기관 단총인 겁니다. 강한 무기가 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국방력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 웨폰 K! 자, 우리 같은 총덕들, 총덕후들 요즘 신나죠? 왜냐? 새로운 총이 나와서 내 총도 아니지만 어쨌든 맞습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무려 45년 동안 길다. 예, 깁니다 진짜. 좀 너무 오래 있긴 했다. 예, 어쨌든 특수부대부터 전차 승무원까지 우리 국군 장병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온 기관단총 K1A가 드디어 세대 교체를 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의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일형 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이번 K17 기관단총이 지난 7월 21일에 첫 양산품 출하 기념식을 열었고요. 최초 생산 물량을 군에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K17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K17 기관단총을 들고 최전방에서 싸울 우리 장병들을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쫙 눌러가지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쓰던 K1A도 오랜 세월 우리 장병들이 잘 싸운 명총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K1A는 1981년에 도입이 돼서 특수작전 부대뿐만 아니라 포병, 전차 승무원, 장갑차 조종수, 사격 지휘병, 의무병, 통신병, 군사경찰 중대급 지휘관 등 휴대성과 기동성이 필요한 다양한 병과에 정말 아주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세월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40년 넘게 사용이 되다 보니 부품 마모와 같은 노후화 문제가 좀 심각해졌어요. 특히 현대전은 시가전이나 근접전이 중심이 되는데 K1A는 이런 환경에서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한계가 종종 지적되어 왔습니다. 광학 조준경이나 레이저 표적 지시기 같은 첨단 임무 장비를 결합하려고 해도 닿을만한 마땅한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별로 임시방편의 개조를 거듭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지만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추가 성능 개량의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방위사업청에서 2016년 말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일형 사업을 중기 소요로 결정하고 올해 드디어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군은 올해 약 1,500여 정을 시작으로 내년인 2027년에는 14,000여 정을 추가로 도입해서 총 15,000여 정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신형 기관단총은 시가전과 공수낙하 등 작전 환경을 고려해 총기 무게와 총열 길이를 개선을 했고요. 어두운 실내 근접 전투, 원거리 표적 식별이 필요한 특수작전, 야간 침투 작전까지 하나의 무기에 여러 액세서리를 달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일선부대에서는 이미 신형 화기로의 전환 교육이 시작이 됐고요. 특수작전 부대뿐 아니라 포병, 전차 승무원 등 현재상 기관단총을 사용하는 병과에 순차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5년 만에 교체를 하니까 참 감회가 새롭긴 한데요. 그런데 이 신형 K17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군 기관단총의 역사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특수부대용 기관단총의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당시엔 제2차 세계대전 때 등장한 M3, 일명 그리스건을 썼습니다. 이게 45구경 권총탄을 사용을 했는데요. 45구경탄은 근거리에서 살상력은 좋지만 아무래도 권총탄이다 보니 유효 사거리가 100야드, 약 91m에 불과했습니다. 45구경 써보신 분들은 100m에서 잘 맞출 수 있는 사수가 있긴 하지만 100m도 정확하게 사격하기는 좀 어렵긴 하죠. 150m, 200m에 위치한 적을 제압하기엔 좀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바로 신형 기관단총이 개발이 되었나? 아닙니다. 여기에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는데요. 1970년대 중반 당시 우리 군의 신형 소총 개발 사업을 막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훗날 K2 소총이 되는 건데요. 이때 신형 소총이 개발이 되면서 야전 평가 부대로 누가 선정이 됐냐? 바로 육군 특전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당시 특전사는 M3 기관단총과 M16 소총을 주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M3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사거리가 짧고 반면 M16은 총 길이가 길어서 특수작전에는 뭔가 사실 살짝 부족했죠. 그래서 특전사에서 M16과 비슷한 화력이면서 길이를 확 줄인 화기를 만들어 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특전사의 신형 소총 야전 평가를 맡겼다가 신형 기관단총까지 만들게 된 건데요. 사실 이게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베트남 전쟁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특전사의 전신이 되는 이 공수특전단 베트남에 다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미군이 사용하던 특수전화기인 XM177 이거를 경험을 해보고 아마 소량이 국내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짧고 5.5mm 했으니까 사거리도 긴 이런 화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분명히 했을 텐데 마침 이제 신형 소총 평가를 받으니까 야 이기면 우리도 저런 걸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이러다 보니까 신형 소총보다 기관단총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이 개발 자체는 신형 소총의 개발을 먼저 시작했는데 특전사가 요구한 기관단총이 먼저 완성이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K1입니다. K1은 1981년에 완성됐고 K2 소총은 1984년에 개발 완료, 1985년부터 실전 배치가 됐죠. 실제로 K1이라는 이름도 국산 총기인 K 시리즈 중 첫 번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국산총인 K1이 완성형이었다면 좋겠지만 K1을 시험 배치해서 써보니 나팔용 소음기로 인해서 심한 소음과 화염 그리고 사격 시 힌지가 열려버리는 결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를 개선해 우상방 구멍 3개가 난 신형 소염기 도입되면서 반동과 화염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힌지에 풀림 방지 고리를 추가해서 완성한 것이 바로 K1A입니다. 예, 사실 K1 아까 그 힌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마디로 초기형 K1 쏘다가 총이 딱 열려버려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사수에 그거를 개선한 게 바로 K1A고 똑같은 계량이 K2에도 다 됐습니다. 어쨌든 초반에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지만 M16을 면허 생산한 지 10년도 안 돼서 독자 모델을 만들어 실전 배치했다. 당시로선 분명 대단한 성과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후 모든 총기가 K1A로 통합이 돼서 지금까지 45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잘 쓰던 K1A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테러 부대 및 특수부대의 중요성이 커졌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대테러 특수전 역량을 더욱 강화했죠. 거기다가 이라크 자이툰 부대나 레바논 동명부대 등 해외 파병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특전사 요원들이 실전에 투입될 일도 그만큼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특전사의 기본 무기 K1A죠. 해외 실전에 나가다 보니 이거 좀 아쉬운데 이거 이런 의견들과 함께 현대 전장에 맞춘 새로운 요구 사항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맞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자이툰 처음에 일진 나가고 이럴 때. 기억나죠. 네, 그때 뭔가 액세서리를 부착해야 되는데 레일이 없다 보니까 마대 자루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뭔가 연결을 해서 수직 손잡이로 만들고 네, 그리고 장난감 총에 부착하는 그 레일이 희한하게 장난감 총 레일이 먼저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거 부착해 갔다가 언론에서 왜 장난감 총 레일을 쓰냐 그래서 또 뭐 좀 문제가 있고 그랬었죠. 그렇죠. 자, 바로 그 현장의 목소리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 오늘 우리가 만나볼 K17 기관 단총인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 소총인가요? 기관 단총인가요? 사실 K1A도 이 명칭 때문에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선 참 논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엄밀하게 따지면 기관단총이라는 분류는 M3 그리스건처럼 권총탄을 사용하는 자동화기를 지칭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K1A는 우리나라 군에서 기관단총으로 분류하긴 했지만 사용하는 탄약은 5.56mm 소총탄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권총탄을 쓰는 전통적인 기관단총이라기보다는 소총의 길이를 줄인 단축형 소총, 즉 카빈에 가깝다 이런 얘기긴 합니다만 개발 당시의 목적과 군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기관단총으로 불렸는데 이게 또 나름 또 역사적 맥락이 있는 게
아까 XM177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군에서 XM177이 SMG로 즉 기관단총으로 분류된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어떤 흐름까지 받아가지고 기관단총이 된 거지. 그냥 짧으니까 기관단총이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떡 붙인 건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런 계보를 따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K-27이 좀 있으면은 SBR로 불릴 확률도 있겠네요. 숏바렐 짧은 총열 소총. 예. 자, 이번에 나온 K-17 역시 기존 기관단총을 대처하는 화기로서 지난 6월 25일에 군수품 목록에 정식 등재가 됐는데요. 방위사업청 군수품 목록 정보에 따르면 업체 품명에 기관단총 5.56mm K-17이라고 딱 명기가 돼 있습니다. 영문 품목도 서브머신건 5.56mm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 이상 헷갈려 하지 마시고 쿨하게 기관단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K1A가 이제 든든한 후배인 K17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는데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 K1A는 전체 길이가 838mm, 개머리판 단축 시 653mm까지 줄어들고요. 무게는 약 2.88kg이었습니다. 반면 K17 전체 길이가 730mm에 중량은 3.27kg으로 차이가 조금 나죠. 무게는 조금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구성을 높이고 각종 첨단 기능이 추가돼서 무게가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쏘는 총알도 이제 K1A와 달라졌습니다. K17은 K2 등과 같은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소총들과 동일한 5.56/45mm 탄약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탄약의 그 치수가 같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과거의 K1A는 구형 5.56mm 탄환인 KM193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전세대 제식 소총이었던 M16A1의 전용탄이 M193탄이었고 당시 일종의 국제교역처럼 통했기 때문이죠. 이후 신형 표준탄인 5.56mm 45탄이 이게 그냥 그 M193이 아니라 나토 규격의 SS109. 그 녹색 칠해져 있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끄트머리에 녹색으로 칠해져 흔히 얘기하는 그린팀. 이게 바로 이 나토예요. 기존의 M193탄보다 조금 더 무거운 탄자를 끼우고 장약의 양을 조절한 건데요. 우리나라도 이를 라이센스 생산해서 K100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K2 소총부터 사용 중이고 현재 사실상 제식 탄약의 기준이 됐습니다. 사실 K1A를 사용하면서 제기됐던 불만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탄약에서 비롯됐는데요. K1A는 구형 5.56mm 탄에 맞춰서 12인치당 1회전 강선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뭐 대한민국 남성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여성 구독자분들 위해 설명을 덧붙이자면 아니야. 전 훈련소 가서 몰랐어요. 아 그래요? 예. 진짜? 조교님이 이게 12인치당 몇 회전이야? 그런데 뭐 어떻게 알아? 그냥 이렇게 좀 잘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홍 편집장님처럼. 잠깐 플래툰 독자분 아니셨나요? 그때 플래툰이 없었지 않나요? 있었는데. 있었다. 예, 있었나? 있었죠. 예. 어쨌든 예. 강선이라는 거는 총알 안쪽을 보면은 이 총알을 팽이처럼 회전시켜서 날아가게 해주는 나선형의 홈을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왜 007 영화 딱 오프닝 할 때 보면 나오는 그게 그 강선을 묘사한 거예요, 실은. 무거운 총알을 멀리 보내려면 회전을 훨씬 빠르고 강하게 걸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K2부터는 7.3인치, 그러니까 약 19cm에 한 번 회전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탄이 더 묵직하고 회전이 빠르면 당연히 조금 더 멀리 나가겠죠. 구형 5.56mm 탄을 사용하는 K1A는 유효 사거리가 약 250에서 300m 정도였는데 K100 탄을 사용하는 K2 소총의 유효 사거리는 600m까지도 나옵니다. 물론 총열이 기니까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K1A는 사거리 연장에 대한 요구가 아주 꾸준히 제기돼 왔었죠. K17의 정확한 사거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K100 탄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기존보다 사거리가 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실무 부대에서는 이런 이야기 많았어요. 특히 제가 자이툰에 갔을 때 그때 당시 이라크는 전쟁터였잖아요. 그렇죠. 특전사마저도 K1을 쓰는 사람들과 그리고 K2에 202를 붙여서 사용하는 운영하는 그런 병력들이 있었거든요. 막 혼전된 와중에 어떻게 탄을 나눠서 분류해서 보내줘야 되지? 이런 이야기가 그때도 많았단 말이죠. K17이 기존 소총들과 동일한 5.56mm 탄약을 사용하게 되면서 얻는 탄약 포급의 통일성 정말 이게 큽니다. 아니 물론 둘 다 넣으면 발사는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면은 그냥 섞어 쓸 수 있고 하는데 그래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긴 하죠.
아무튼 이제 K17이 도입되면서 특수부대든 일반 보병이든 똑같은 총알을 호환해서 쓸 수 있게 된 거니까 이건 단순한 규격 통일 그 이상의 엄청난 전술적 이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다른 탄을 넣어서 쏘면은 총알은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또 실험해 보시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100m인데 총알이 눕던지 아니면 전혀 우리가 아는 탄도 곡선과 다른 결과가 나오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총열을 망치는 총열을 좀 생각보다 좀 아무래도 총열 마모가 좀 심해지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렇기 때문에 총열의 마모도 심해져서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탄약 말고도 성능 부분에서 K1A와 다르게 눈에 확 바뀐 변화들이 있는데요. 먼저 K17은 K1에 없던 피카트니 레일이 부착되어 있고 그리고 M락이 있습니다. 사면이 다 피카트니 레일만 부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기 잘 보시면 M락이 있습니다. 자, 피카트니 레일이란 일정 간격의 홈이 파여 있어서 총기에 각종 장비를 고정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술, 라이트, 조준경, 레이저 지식이 혹은 뭐 자신이 원하는 광학기기 등을 부착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M락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설명을 드리자면 M락은 MLOK 미국의 맥풀사에서 만든 이 총기 액세서리 부착용 인터페이스입니다. 레일이라는 게 사실 조준경을 부착하기에 제일 좋은 어떤 플랫폼이긴 하지만 길어지면은 무겁고 거기에다가 막 잘못하면 겉에 긁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훨씬 얇은 어떤 금속 판에 마치 그 앵글 뭔지 아시죠? 앵글 짜듯이 딱 일정한 규의 구멍을 일정한 간격으로 딱딱딱 뚫어가지고 거기에 뭐 손잡이라든가 뭐 기타 뭐 조각 레일이나 이런 거를 딱 달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인데 레일보다 훨씬 가볍고 부피도 작습니다. 손잡이 핸드가드 쪽은 이제 M락으로 교체하는 어떤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위쪽 광학 조준경을 부착하는 곳은 그냥 피카트니 레일을 그냥 직결식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좌우면 그리고 하부에는 M락을 많이 쓰는 추세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특수부대는 다양한 임무 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모듈형 무기 체계로 전환한 지 아주 오래됐고요. 유럽 여러 국가 역시 피카티니 레일 기반의 다목적 개인 화기를 표준으로 채택 중에 있습니다. 이건 특정 국가만의 유행이 아니라 복잡하고 극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대 특수작전의 공통적인 요구라고 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특수부대원들이 K17에 피카티니 레일 및 M락에 당장 달 수 있는 현대 특수전에 필요한 장비 뭐가 있을까요? 많습니다. 야시경도 있고 그 야시경을 보면서 정확한 조준을 할 수 있는 레이저 지시기도 있기 때문에 필수 장비가 됐죠. 레이저 지시기 필수입니다. 특히 비가시 레이저도 잘 보여야 되지만 가시 레이저도 100m 이상 쫙 잘 보여야 돼요. 그게 왜 가시 레이저도 중요하냐? 가시 레이저 키면 적도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테러 작전할 때 내가 어디를 조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 팀에게 보여주는 게 장점인 작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수의 취향에 맞게 수직 손잡이를 부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스토퍼 등을 부착할 수 있으면 매우 좋죠. 자, 또 뭐가 달랐는지 확실히 보겠습니다. 조작성 면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의 K1A는 장전 손잡이와 탄알집 탈착 버튼, 뭐 탄알집 멈추라고 하더라도 이게 총 오른쪽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사수들은 불편했거든요. 근데 K17은 장전 손잡이도 그렇고 조정관도 그렇고 심지어 탄알집 멈추도 그렇고 양쪽에서 좌우 모두에서 조작할 수 있는 좌우 대칭의 양손 운용 체계를 채택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왼손잡이 사수를 배려한 게 아닙니다. 시가전에서 언패물 뒤에 숨어서 싸울 때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측 코너에서 고개를 내밀 때는 살짝만 내밀어서 오른손과 오른 눈으로 보면서 최소 노출을 한 채 교전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반면 좌측 코너로 나갈 때 우리가 만약에 좌수 사격이 안 된다면 우수 사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세요. 이만큼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 이게 유리할까요? 이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자수 전환해서 사격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극한 상황에서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총이 바로 K17 같은 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사수들이 사격할 때 직접적으로 몸에 닿는 개머리판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기존 K1A의 인입식 철사 개머리판 이거 접었을 때 휴대성은 최고예요. 근데 반동제어 특히 연말로 쏠 때 좀 불편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은데 뭐 당연한 이게 딱 이게 견책했을 때 출렁출렁하잖아요. 사실 뭐 저도 쏴봤는데
연발로 놓고 쏠 때도 단발로 놓고 쏠 때도 문제가 이렇게 좀 흔들려요. 아무래도 그렇죠. 사실 5.56mm의 예전의 구형탄은 위력이 낮았기 때문에 뭐 흔들려도 충분히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밀한 사격을 해야 되는 대테러 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흔들리는 게 조금 뭐 부정적인 요소가 많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K1A도 최근에는 신축형 개머리판 신형이 지금 보급되고 왔는데 K1 17은 이게 아예 처음부터 적용이 된 거죠. 이 신형 개머리판 같은 경우 어깨에 딱 밀착되기 때문에 사수가 훨씬 편하게 사격할 수 있고 흔들림도 훨씬 적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체형과 임무에 맞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체격도 체격이지만 요즘은 방탄복, 전술 장비 당연히 입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알맞은 수준으로 길이를 딱 맞춰가지고 최적의 사격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열이나 사격 기능에서도 바뀐 것이 있다고 하는데 뭘까요? 최신 단조 공법의 특수 열 처리 기술까지 적용한 덕분에 총열의 기본 수명은 물론이고 뜨거운 열에 견디는 내열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명중률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총열을 기존보다 훨씬 두껍게 깎아낸 헤비 배럴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총열이 두꺼우면 사격할 때 아무래도 조금 덜 떨리고 명중률도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예. 여기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헤비배럴 같은 경우 사실 2000년대 이후에 많은 총들이 적용이 됐어요. 미군 같은 경우도 90년대 M4 카빈을 처음 채택할 때는 헤비배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M4A1으로 전군이 다 교체를 하면서 원래는 헤비배럴은 특수부대만 사용하는 그 사양이었거든요. M4 카빈에서. HK416 같은 경우 아예 처음부터 헤비배럴을 달아주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총들이 평균적으로 무게가 좀 늘어나더라도 헤비배럴을 달자 이런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총기의 기대 수명이 한 3,000발 정도뿐이 안 됐어요. 방탄복이 잘 나오고 그리고 전술 응급 처치가 늘어나고 정확한 사격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병사들의 전장에서 생존 시간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기 하나당 기대 수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특수작전을 하는데 아주 요새 기본 요소인 3MOA의 명중률을 유지하면서 10,000발 이상까지 그 명중률을 유지해야 된다. 이러면은 헤비배럴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헤비배럴을 채택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조금 늦었지만 지금 아주 좋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탄 걸림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노리쇠 전진기를 추가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특수작전을 많이 하는 군인 미군에서 노리쇠 전진기가 있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다. 예. 그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기존의 단발, 연발 모드에 이어서 방아쇠를 한번 당기면 3발만 끊어서 나가는 3.4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3.4 기능이 추가된 이유는 실전에서 당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방아쇠를 꽉 쥐고 연발로 막 쏘게 돼서 탄의 소비가 나도 모르게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3.4가 있으면은 그런 불필요한 탄약 소모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유로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성능도 성능이지만 무기를 대량으로 운용할 때는 무기를 도입해서 폐기할 때까지 들어가는 총 수명 비용 이것도 반드시 따져봐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동차로 치면 차값 말고도 기름값, 수리비, 부품값 다 합친 종합 유지비 같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총이라도 수리하기 힘들고 유지비가 폭탄처럼 나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K17은 개발 단계부터 우리 군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비 인프라와 부품 공용성을 확보해서 정비 부담을 확 낮췄다라고 제작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K17의 등장은 매우 고무적이고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깐깐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서 특수 작전용 무기를 우리 기술로 직접 설계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확고한 역량을 갖췄다는 걸 전 세계에 제대로 증명해낸 사례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무기를 우리 같은 총 덕후들이 스튜디오에 앉아서 이야기만 하려니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근질근질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직접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S&T 모티브에서 리얼 오픈 K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자, 조만간 저희는 K17 기관단총을 직접 보고 뜯고 맛보면 안 되고 쏴보는 생생한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년 동안 묵묵히 우리 장병들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온 K1 기관단총에게 수고했다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요. 박수. 그 바통을 이어받아 최전선을 든든하게 지킬 K17의 날카롭고 멋진 활약도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국방 강국으로 우뚝 서기를, 그리고 우리 군의 전력이 더욱 강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